제1한국인 3세 대한민국의 청년 손정희가 소프트뱅크를 세운 해가 그가 24살이 되던 1981년입니다. 24살의 청년 사업가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이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의 핵심 역량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죠.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경쟁자들보다 한 발 먼저 내리는 것. 그리고 비전 펀드는 그동안 손정희라는 인물이 보여준 미래를 꿰뚫어보는 탁월한 안목, 투자를 결정하는 결단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손정희의 선택과는 꼭 함께 하겠다는 이들이 모여 1,000억 달러가 넘는 펀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소프트뱅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이 비전 펀드라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만큼이나 큰 매출을 내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더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순항하던 소프트뱅크와 비전 펀드의 위험 신호가 켜진 해를 2019년경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위워크의 IPO 실패와 우버의 매출 적자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이 두 기업이 해마다 발생시킨 이 손실 규모만도 각각 1조 원을 훌쩍 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 벤처 캐피탈 펀드의 특성상 투자 중에 일부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10개가 실패하더라도 1개가 소위 초대박을 내면 성공으로 기록되는 것이 이 VC 펀드인데, 문제는 비전 펀드의 경우 이 레버리지가 완벽히 반대 방향으로 걸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자 투자의 40%가 교통,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에 몰려있는 이 비전 펀드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소프트뱅크의 적자는 약 16조 원,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소프트뱅크는 비전 펀드의 직원 10%를 감안하고 이 비전 펀드의 이정표와 같았던 알리바바의 지분을 매각해 14조 원을 긴급 조달했지만, 코로나 사태의 증시까지 어쩌면 앞으로 계속해 이 정도의 금액을 손정희와 비전 펀드가 막아내야 할지도 모르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비전 펀드의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계, 도입부 정도에 해당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알리바바 지분이 정리되면 남게 되는 핵심 사업들 중 자국 내 통신 사업을 제외하면 남는 두 개의 이름이 바로 스프린트와 암이죠. 이 중 스프린트의 경우 이미 올 초 도이치텔레콤의 약 25조 원 규모의 지분 전량에 대한 매각 계획을 밝혔고, 이제 암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소프트뱅크가 가진 이 수많은 전략 자산 중 특히 이 암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점과 관련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수많은 분석들이 흘러나오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 안에 어떤 대단한 전략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프트뱅크에게 암 정도의 카드만이 남았고 이 암마저 팔아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가장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업계는 이 암의 예상 매각액을 410억 달러, 하나로 약 50조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기업들 중 눈독을 들일 만한 기업이 어딘지를 두고 업계는 이 두 개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과 암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암의 탄생 시기인 1980년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 UC 버클리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진 리스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CPU의 명령어 숫자가 너무 많고 반대로 실제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많은 명령어를 모두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꼭 필요한 명령어만을 남기게 되면 이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리스크라는 단어 앞에 아콘 컴퓨터라는 이 기업의 이름, 뒤에는 이 머신이라는 단어가 붙어 ARM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한 것이죠. 이후 합작 투자를 통한 이 법인화 과정에서 아콘이라는 단어가 어드밴스드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지금의 ARM 세 글자가 정립이 되는데, 이때 합작 투자를 한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애플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PC 그 다음 패러다임의 주인공을 PDA라고 확신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였죠. 애플의 이 PDA 개발 프로젝트인 뉴튼이 시작되고 맥에서 이 파워 CPU를 직접 설계했던 것처럼 애플은 이 뉴튼에 들어갈 프로세서 제작을 위한 포석으로 이 암에 투자를 했던 것인데, 물론 아쉽게도 이 PDA의 시대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그렇게 애플의 암 지분도 조금씩 줄어간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이 세 기업이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애플과 삼성은 암 아키텍처 기반의 AP를 만드는 가장 유력한 두 개의 기업이 되었고, 소프트뱅크의 암 매각 소식을 전하며 유력 인수 기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애플이 초창기 아이폰에 들어갈 AP를 만들기 위해 삼성을 찾아가고 그 이후에는 애플이 직접 설계를 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 지난 시간을 통해 자세히 정리한 바 있죠. 이 내용들을 상단부 링크에 남기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인수기업으로 거론된 두 기업에게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부분은 이 두 기업의 라이센스 형태, 그리고 AP 개발의 방향성인데, 기본적으로 AP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분야 중 이 ARM의 핵심 역량이 담긴 곳은 CPU입니다. ARM은 이 CPU 아키텍처의 설계 혹은 설계를 위한 자산을 라이센스 형식을 통해 이 설계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두 기업은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애플은 ARM의 설계 자산을 이용해 독자적인 설계를 합니다. 따라서 애플은 ARM과 이 아키텍처 라이센스 부분만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 됩니다. 반면 삼성은 독자 CPU 개발 방향을 담은 이 몽구스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CPU 설계와 관련해 조금 더 많은 부분 ARM에게 의지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ARM의 레퍼런스 코어 설계가 충분히 최적화되어 제조사들이 독자적인 설계를 따로 할 실익이 적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퀄컴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의 몽구스처럼 독자 코어를 개발해왔지만 역시 최근 들어서는 풀 커스텀이 아닌 이 ARM의 레퍼런스 코어를 세미 커스텀하는 형태로 전략 방향을 바꾼 것인데요. 결국 해당 기업들은 ARM과의 돈독한 파트너십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코어 설계의 실익이라는 측면에 한정히 살펴보면 확실히 자체 제작을 하는 애플의 경우보다는 ARM의 설계 역량에 더 많은 부분 기대해야 하는 삼성 쪽이 조금 더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업 확장의 측면인데 기본적으로 언론이 ARM의 인수와 관련해 애플을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얼마 전 WWDC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이 확인된 ARM 프로세서 기반의 맥북의 출현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맥 생태계 전체가 ARM 기반으로 상방 통합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하는 애플이 ARM을 인수할 실익이 있다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애플의 제품 전체를 모두 ARM 기반으로 바꾸어도 전체 수량 측면에서는 지금과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제품들 말고 새로운 맥의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도 이 ARM 기반 제품들을 2억 대 정도 판매하고 있는 애플의 판매 수량 증가로 그들의 라이센스 비용이 과다해지는 것을 애플이 고민해야 할 정도라는 가정 자체에 이미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 과연 앞으로도 이 CPU가 AP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그래서 구매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핵심 지표로 남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각 제조사의 시스템을 비교하며 CPU의 클럭이 얼마인가, 몇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가가 핵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CPU라는 단어가 가졌던 절대적인 위치가 계속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화로 이 엣지단의 디바이스의 성능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고 자율주행, IoT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CPU의 스펙이 가진 의미는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게 될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은 이미 경쟁사들에 비해 앞선 CPU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ARM의 라이센스를 갱신하며 그 50조를 가지고 오는 GPU, NPU, 자율주행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애플이 구태여 인수에 나선다면 CPU의 강화 혹은 라이센스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50조 원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할 이유를 찾는 것은 다소 비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애 약 2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인수하면 50조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ARM의 비전이 모바일 환경을 벗어나 서버,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닿게 되고 또 해당 시나리오 안에서 ARM의 인수를 통해 어떤 대단한 시너지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어야겠죠. 이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삼성인데요. 우선 순서대로 ARM의 데이터 센터 비전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주 오랫동안 당연하게 모바일은 ARM,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장은 x86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버 시장에도 ARM의 강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니치 마켓이 존재합니다. 저예산으로 데이터 센터 혹은 서버를 구축해야 하거나 저전력을 구현해 유지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몇몇 기업들에게 ARM 기반의 데이터 센터는 확실한 소구점이 있겠죠. 또한 성능 측면에서도 ARM 기반의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개최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일본의 슈퍼컴퓨터가 역시 이 ARM 기반의 컴퓨터죠. 그렇게 ARM이 그리고 있는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을 향한 도전에 함께할 든든한 우군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ARM의 비전이 AI와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닿게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떨까요? 삼성에게는 50조 원을 투자하더라도 진행시킬 만한 충분한 명분이 생깁니다. 그동안 삼성이 고민해오고 있던 것들의 아주 많은 부분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 삼성에게 있어 ARM은 너무도 매력적인 이름입니다. 소프트뱅크의 ARM 인수, 비전 펀드, 위워크의 IPO 실패와 우버의 적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까지 언뜻 보기에는 삼성과 크게 관계없어 보이는 이 일련의 이야기들의 끝에 열린 아주 작은 기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만약 삼성이 인수에 나서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2020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소프트뱅크의 방향은 IPO로 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태여 매각을 하지 않아도
IPO를 통해 현재의 가치만 온전히 인정받아도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재는 다소 추상적인 신기술이나 신사업이 주목을 받던 분위기에서 반전해 현재 시장에서 확실한 기술적 포인트를 지닌 IT 테크 관련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좋고, 계속된 확대 재정 정책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이기 때문에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일본 수출 규제 간에도 조명된 것처럼 이 둘 간의 일반적인 기업과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교감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삼성의 인수 소식 혹은 제3기업의 인수 소식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 여름에 어떤 깜짝 발표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죠. 코로나 사태가 IT 업계에 몰고 온 여러 가지 이야기 중 특히나 중요했던 이야기, 비전 펀드의 위기와 암 매각설까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문득 훗날 올해 2020년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매우 기념비적인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 놀랄만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한 일 가득한 일상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